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를 말씀드리는 거 맞아요. 스티브 잡스 안에만 스티브 잡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스티브 잡스를 꺼내보는 것, 꺼냈을 때 삶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에 보면 슈퍼카죠. 람보르기니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남자가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10대 아이 한 명이 쭈뼛쭈뼛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혹시 차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차 주인은 웃으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하네요. 와,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남자는 순간 학생의 이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다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반응이었는데 말이죠. 이 남자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평생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다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의 앞에 있는 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상을 이렇게 보기로 한 학생의 결정 속에는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소년의 신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신념은 이 소년의 인생 목적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년의 인생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보기로 했다는 건요. 초록색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소년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부를 원할 겁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 자신만의 집,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보라색이란 말이죠. 지금 앉아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초록색 유리창 너머로 볼 생각은 절대 못하고 안 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보라색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지 애태우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의 탓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탓,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 내가 돈복이 없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결국 이 신념, 비슷한 여러 개의 이런 신념들이라는 코드들로 짜여진 소프트웨어가 소년의 무의식에 깔려버렸기 때문에 이 소년을 애는 쓰며 살지만 힘들고 특별할 것 없는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니 그저 감탄만 하도록. 만약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려고 스스로 세워놓은 앞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인생을 얼마나 쇠약하게 만드는지 이해 못할 뿐이죠. 자, 한 가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수천 명의 지원자 중 단 한두 명을 뽑는 지상파 예능 PD 공채에 합격한 합격자의 실제 장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자는 자신의 장문 글을 올려두었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요. 방송사에서 제시한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사진 속 두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헐이라는 감탄사로 시작해 장문하시오. 사진은 다소 어두운 곳, 고깃집에서 볼 법한 둥근 테이블에 두 남자가 술을 마시는 사진이네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최종 합격자의 글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전혀 신세계였다. 온 사방이 밝게 빛났으나 어디서 오는 빛인지 알 수 없었고 사방이 땅인지 벽인지 알 수 없는 곳, 사후 세계였다. 그곳에 있던 인물은 스티브 잡스. 이 이야기는 바로 스티브 잡스의 사후를 상상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캄캄한 그 사후 세계에서 잡스는 신과 만나죠. 신은 앞에 있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으로 잡스의 어린 시절과 회사를 일군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잡스는 살아생전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 스크린을 신기해합니다. 스크린이 정말 굉장한데요.
이건 전도체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해 전파를 보낸 건가요? 죽어서도 참 여전하다 싶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잡스의 반응이 신의 마음에 꼭 든 것 같아요. 그간 수억 명의 죽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잡스처럼 신이 직접 고안해낸 스크린 자체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더 극적인 기술을 차용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한 신의 노력을 처음으로 알아차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은 신은 아예 잡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문제로 출제된 사진 속 남자들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최신 IT 기술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하죠. 거나하게 취한 잡스는 다음날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눈을 뜬 그곳은 잡스가 어제까지 있었던 사후 세계가 아닌 두 평 남짓해 보이는 작은 방 안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들이 가득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잡스는 지난 밤을 돌이켜보죠. 지난 밤 취한 잡스가 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저런 스크린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저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오신 거죠? 이에 신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 보내줄 테니 정말로 만들어서 잘 해보게. 신은 대화를 마친 즉시 그를 2015년의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신도 과음을 한 탓에 좌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잡스는 미국이 아닌 한국 이공계 대학생으로 다시 살아가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답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감각을 대리 체험하는 멀티 스크린을 만들 기술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본인 손으로 그걸 꼭 만들어내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지난 생에서 그랬듯 곧바로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변의 만류가 심상치 않아요. 자퇴와 동시에 곧바로 2평 남짓한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 월세값이 폭등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고지서도 날라오네요. 이래저래 새 시대를 만들어갈 그 기술이 머릿속에서 나올 기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잡스는 곧바로 청년 창업센터로 향해요. 그런데 그곳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엔 수요도 의심될 뿐더러 초기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지원해주기 어려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창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능력이 있어 보이니 S전자 고졸 인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호의를 보입니다. 잡스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일단 지금 당장 창업은 어려울 것 같고 S전자가 애플 경쟁사긴 하지만 일단 어떤 회사의 일원으로라도 멀티스크린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라고 말이죠. 다만 이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TO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잡스가 배정받은 직무 자체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기에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래저래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네요. 현재 그의 상태값을 보면 멀티스크린을 개발하는 건 못해도 20년, 아니 30년은 더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자퇴를 괜히 했나? 다시 수능 쳐서 대학에 가야 하나? 아니면 대기업 말고 작은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다고 서류라도 통과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그 설계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잡스는 허기를 느끼고 퇴근 후 동네 허름한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술을 들이키네요. 맥주잔을 몇 잔째 비우고 테이블에 올려놓는 찰나 치킨집 벽지에 어딘가 익숙한 암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애플에서 매킨토시를 처음 개발할 때 입력했던 소스가 빼곡히 적혀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잡스는 너무 놀라버립니다. 눈을 돌려 오른쪽 벽지로 옮기니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멀티스크린 소스 값이 적혀있고요. 왼쪽에는 또 애플의 1급 기밀로 붙여지는 아이폰 운영체계의 완벽한 소스 값이 쭉 적혀있습니다. 맥주잔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치킨집 사장님이 신기한 듯 바라보며 다가오네요. 사장님, 저게 다 뭐죠? 저거요? 학부 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다 부질없지 뭐. 아까워서 벽지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합격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은 자신의 엄청난 재능을 왜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큰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사장님 본인은 스스로 정말 몰랐을까요? 그런 소스 코드들이 벽지 패턴 말고 세상에 정말 엄청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IT 생태계, 창업 환경,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이 모든 게 즉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도 속된 말로 헬조선이니까 저대로 그냥 포기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선뜻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왠지 스티브 잡스라면 이민 가서 국적을 바꿔서라도 무슨 짓이든 해냈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이건 뭐 스티브 잡스가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잡스는 실패했었습니다. 그것도 처절히 실패했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났으니까요. 아마 애플이 그 당시 경영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영원히 복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 2번 다시 없을 실물 람보르기니 사진을 마음껏 찍을 기회를 맞이한 소년,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만난 치킨집 사장님, 이 두 사람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의 세계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 세계관, 세계,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고요. 사실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선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J 드마코는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선택 위를 달리고 있는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선택의 정의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선택이라는 건 행동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발생시키는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지각 선택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각하고 그걸 또 스스로 믿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주유소에서 람보르기니 사진을 찍던 그 소녀는 자신의 지각 선택에 따라 나도 언젠가 저 차 꼭 산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년의 신념들로 구성된 무의식의 소프트웨어가 저런 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없는 지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보통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지각 선택은 항상 힘없는 말과 생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힘없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MJ 드마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힘없는 지각 선택, 그리고 힘있는 지각 선택의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을 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혼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인 만큼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힘이 없고 후자는 견고하죠. 우리는 주로 전자처럼 무언가를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설령 무언가를 하기로 했어도, 심지어 작정을 했어도 내 선택에 자신이 없고 스스로도 실제로 자신 없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 1화처럼요. 사실은 모두가 내 세계 안에서 각자의 스티브 잡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재능을 그저 묻어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내 가치를 내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가치?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막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나를 신뢰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 강력하게 그거 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투는 점점 힘없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나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만의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왜 꺼내질 못하시나요? 라며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여러분만의 탓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외부의 힘이 분명히 작용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지, 부자 되고 싶다고 진짜로 부자 되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되겠다 라고 말해줬던 부모님, 선생님, 주위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걸 꼭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진 그 세계에서
평생 안 살아도 됩니다. 다들 막연히 그냥 살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완전히 바꿔버려도 됩니다. 저도 그걸 직접 해봤잖아요. 내가 사는 완전히 다른 세계 무조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내 것 한번 밀어붙여보는 인생,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얼마나 좋을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적어도 변화 없는 지금 삶의 갈증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스로 물어야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지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사는 내 세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을 오히려 방해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희생자가 되기로 내가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위너가 되기로 선택한 적 있었는지, 살면서 도전을 한 적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시 나는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건 아닌지, 나는 내 안에 스티브 잡스를 꺼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진 않으신가요?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생각이라는 말 듣고 바로 나는 그런 거 어렵고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특별한 생각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꺼내지 못했을 뿐. 네, 여러분,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저 혼자 이렇게 말하는 영상치고 좀 깁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좀 길어서 듣다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지금 정말 급박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부자, 돈, 월 수입 분명히 바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을 텐데, 지금 내 현실과 뭔가 동떨어져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얻어갈 게 무엇인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 담긴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시작해 볼게요. 주인공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빚이면 이걸 있다고 해야 하나, 없다고 해야 하나, 망했다고 해야 하나.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난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솔직히 운이 진짜 나빴다고. 한심하게도 나는 이 공원 벤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길, 위로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야속하게도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쳤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으나 떨어져 나오는 건 시로라기 하나.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때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2,000원 지폐를 들고 나타났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꽤 커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지폐 2,000원을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그래, 이 지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당장 저 자판기에서 뽑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지폐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웃기지만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내 자유가 아니던가. 당황한 내 표정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노인의 모습에 조금 화가 났다. 혹시 제가 2,0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가주시죠. 그러자 노인은 자판기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머리를 숙여보게나. 까짓 거 이렇게나 망가진 인생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자판기를 막아선 영감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런 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래,
지금 내가 이런 처지겠거니 생각하니 또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렇게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판기 가장 아랫단에 위치한 따뜻한 음료 칸. 머리 숙여 이걸 못 봤다면 하마터면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처지에 놓일 뻔했다.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가 지금 나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따뜻한 밀크티이기에 너무 중요한 선택이었다. 그 2,000원은 꼭 돌려주게나.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쯤 반드시 돌려줬음에 꼭 돌려드려야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2,000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죠. 그건 안 되네. 왜죠? 너무 많아. 그럼 얼마면 받아주시나요? 글쎄, 돌려준다면 2,50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는 어르신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2,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딱 오면 그때는 정말 그만큼으로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지금 자네는 2,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하나는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혹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0원짜리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그런데 자네는 딱 지금만 보고 있어.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은행원으로 남의 돈 만지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성공한 사업가가 쓴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죠. 성공한 사람이 뭐 포장마차로 시작해 자기 때의 부를 이룬 그런 책이란 책들 다 섭렵했죠. 그런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 시작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어요. 자네는 돈이 좋아서 은행에서 근무한 것 아닌가? 또 한 번 벙찌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었지. 문제는 그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었을 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하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그 이면에 있는 게 뭔가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를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한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오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많은 사람들이 헛스윙이 무서워 가만히 있지.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제비뽑기를 예로 들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해보게.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겠지. 하지만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네.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은행원 시절을 뒤로 하고 주먹밥 가게를 차리자던 친구 A의 말을 따라 배틀을 휘둘렀더니 결과적으로 얻은 건 3억 원의 빚뿐이었다. 그래도 그 시작이 나쁜 건 아니었다. 창업을 하기 전 친구 A에게 물었다. 주먹밥은 한 개에 고작 2-3천 원 정도 하잖아. 이익이 날까? 사람들이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이유는 2가지야. 첫째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다는 점. 둘째는 현금 장사라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점이지. 그럼 경쟁이 심하다는 건데
그래도 승산이 있다는 말이야. 잘 들어봐. 먹는 장사라는 건 한번 궤도에 오르면 상승폭도 커. 왜? 비용이 낮으니까. 정말이었다. 아픈 딸과 아내의 걱정을 뒤로 하고 내 돈 5천만 원, 친구 A의 5천만 원을 출자해 대출 없이 시작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시작한 첫 가게에서 우리는 소위 대박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도 두려움이 많던 나라는 인간 덕에 첫 사업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다. 3개월을 업계 연구를 하며 돌아다녔고 그 후로 3개월을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살펴 가게 낼 곳을 결정하고 구매층을 확정 짓고 저렴하지만 건강한 주먹밥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컨셉을 다 픽스한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나온 슬로건은 이것이었다. 먹는 건강, 선택하는 즐거움, 정을 느끼는 맛. 그 후로 3개월은 또다시 거래처를 선정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창업을 결정한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에 첫 개점을 한 것이다.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우리는 외쳤다. 이 1년의 준비 기간이 우리의 10년을 결정한다. 우리는 특히 요리사의 손맛을 찾아다니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유독 감이 좋았던 친구이자 동업자 A가 바로 이 친구다. 같이 하자. 라며 데려온 요리사 B는 이후 이 일대를 평정하는 크림 주먹밥을 탄생시킨다. 그가 처음 그 주먹밥을 우리에게 맛보여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주먹밥이 혀에 닿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낼 수 없는 향과 부드러운 맛이었다. 그 당시 요리사 B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맛있죠? 이 주먹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수많은 고급 생선을 다져서 으깬 어육을 최상의 배합으로 혼합한 주먹밥.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이 주먹밥은 우리에게 죽음의 계곡 따윈 없는 매출을 만들어 주었다. 주먹밥 하나의 가격은 3,000원. 첫 달 매출 목표가 1,000만 원. 이마저도 주먹밥 4,000개 이상 팔아야 만드는 매출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133개의 주먹밥을 팔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이 무색하게 개업 첫날 1일 목표 개수 133개를 채우고 이튿날은 150개, 셋째 날은 180개, 첫 주 매출은 기대를 웃돌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천천히 상승세를 탔다.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단순히 막연한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손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직감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크림 주먹밥은 나도 들어봤네만. 아, 그렇군요. 근처 편의점에서도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네, 맞아요. 주먹밥의 인기를 실감한 듯 방송국에서도 촬영까지 하러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송국 촬영은 동업자였던 A가 손을 쓴 것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2호점을 내기로 했죠. 제 느낌에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동업자 A의 감을 믿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2호점도 대출 없이 자기 자금만으로 시작했고 잘 됐습니다. 더군다나 1호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주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1호점에서 만든 주먹밥을 운반해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해봤죠. 역 구내라는 특징 덕분에 1호점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편의점에서도 제안이 왔어요. 콜라보를 해보자고요.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에 로열티는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지만 가격 결정권이 편의점에게 있다는 점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죠. 그건 자네가 총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인가? 네, 그 무렵 제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전부 지고 있었어요. 함께 창업한 A는 이때부터는 매출의 5%만 가져가는 조건으로 컨설팅만 해주고 있었고요. 물론 그 당시 A는 편의점과 콜라보하는 일에 찬성했었어요. 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제 뜻대로 거절했죠. 밤이 깊었지만 날이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역시 성공담을 풀어놓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그래,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나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난 것 같네.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까 저는 연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이죠. 그런데 뭐랄까, 연매출이 얼마가 찍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되새길 때면요, 저는 마음이 쿵쾅거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죠. 그때의 감각을 잊을 수 없어요. 모처럼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호점을 생각했죠.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을 처음 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대출을 받아 단숨에 확장하느냐.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하고 4호점을 동시에 내는 거였어요.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서요. 그 무렵 동업자 A가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은 점점 줄었습니다. 참견이라고 하는군.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그렇게 약속을 손쉽게 깨버렸나? 아차 싶었다.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출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튼 저는 당시 드는 비용은 같은데 이익은 2배로 늘리는 그 맛을 알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3호점과 4호점 가게 중간 지점에서 주방을 빌려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에 출하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리고 밥 짓는 건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얼마 안 가서 동업자 A와 주방장 B, 이 두 사람 모두 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컨셉과 맞지 않는다. 버려지는 밥 양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등등. 당시 동업자 A는 저에게 속도를 너무 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 남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밥짓기였던 거고요. 그런데 요리사 B가 이런 급격한 변화에 계속 걱정을 내비쳤죠.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밥 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B의 말에 제가 말했죠.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같은 쌀이니까 문제될 거 없어.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레시피도 그대로고 이 부분에서 타협은 일절 없어 라고 말이죠. 처음에 자네가 했던 말과 하나씩 달라지고 있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대출금 2억 원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급격하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 오픈일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지금만 잘 넘기면 전부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였죠. 첫날에는 기대한 매출이 나왔어요. 최상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셋째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조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첫째 주에 매출을 넘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전단지 광고를 돌리는 일을 맡기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 모양새나 저에 대한 평판 같은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잘 될 거다 라는 말로 직원들을 다독이며 일단은 해나갔죠. 그런데 그러다 마침내 진짜 두려워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3, 4호점을 동시에 연 지 3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달을 기점으로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워져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손이 부족해지니까 저는 1호점 매대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매장에서 서서 바라본 광경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6개월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지. 네,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다시 편의점과 콜라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의점 담당자는 지난번과 달리 돌변해서 이전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크림 주먹밥을 처음 만들어낸 B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떠났죠. 제가 무릎을 꿇어가며 붙잡았지만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과 콜라보를 하면서 인지도는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맛이 똑같은 주먹밥을 편의점에서 1,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굳이 가게에 와서 돈을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모든 매장에서 주먹밥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보다 많아졌어요. 저는 제가 졌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 매장이었던 3, 4, 5점을 모두 닫고 당시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빚은 총 3억으로 늘어났어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받을까? 포기할까? 고민하던 차에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제 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매장 문을 다 닫았어요. 사실상 딱 2년 반 만에 파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네요.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한 것 아닐까요? 우선 자네는 돈그릇을 키우지 못했어. 돈이라는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자네가 연 매출을 떠올릴 때 마음이 쿵쾅거렸다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지.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걸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선택지를 자네 스스로 좁혀버렸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어쨌든 실패라는 건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하자면 동업자 A가 매출의 5%를 받고 의사결정에서 손을 떼기로 한 그 순간부터 A의 마음은 가게에서 이미 떠나 있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지금 너무 자책하고 있어. 고작 해야 돈이야.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그렇지만 저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인데요.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 않나? 그때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 바뀐 건 생각이어야 하는데 글쎄 바뀐 게 있는가? 그때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었어. 그런데 돈을 잃고 나서 지금도 평정심을 계속 잃고 있지. 그럼 저는 그저 2개의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은행원으로 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그런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지.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야만 쌓이는 거니까. 자네가 겪은 그 경험이 진정으로 자네에게 아무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던 그 경험은 1억 원이라는 그릇이 되어서 자네 안에 남아있거든. 정말 신기한 일이지만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에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에는 1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려운 부분이지.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실수만 있었을 뿐이야.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과신한 것, 그것 하나야. 그러니 이제 자네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부터 돌아보게.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네.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그릇을 키워야 하네. 그릇이 작으면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와도 다 나가버리지. 마치 과거의 자네처럼. 아직은 괜찮아. 인생 변하는 건 순간이거든. 자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겠네.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라네. 돈이 흐른다는 게 바로 그 의미고, 흘러가는 물은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지.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걸세. 그러면 돈이 다시 10배 이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무엇보다 기운을 차려야 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자네의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자네에겐 얼마짜리의 기회가 왔다가 나갔는지, 그 금액이 감히 작았다고 할 수 있는지, 자네에게도 그만한 기회가 왔다 갔지 않나. 그릇을 키울 기회가 분명히 왔었고 분명 얻어낸 게 있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질 않아. 자네는 그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네. 그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닌가?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돈이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지. 자네는 이 단계를 깨본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돈에 휘둘리게 되는 그 단계에서 그대로 휘둘리면서 고꾸라진 거지. 돈은 말이야, 오로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네.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는 말이지. 이 신용은 신용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부자들은 이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신용은 지난 행동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요컨대 하루하루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고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세. 학교에서 공부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 이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지. 그뿐이네.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그러면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네. 사실 신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으니까.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은 동일한 계층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군요. 그렇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곱씹어보게나. 그리고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게. 이 신용이란 걸 위해서 말이야. 그러면 자네에게 돈, 고작 이 돈, 이놈의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거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여러분, 오늘은 돈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돈을 절대로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요. 네, 이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소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얻고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이다. 이 말은 즉 그 기술만 익힌다면 부자가 되는 건 그냥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조금은 솔깃한 말입니다. 오늘은요,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나발 라비칸트의 생각과 말이 담긴 책이죠. 나발 라비칸트의 부와 행복의 원칙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부와 행복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약사로 일하셨지만 미국에선 그 학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힘든 이민 생활은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나와 동생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그렇다. 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물론 친구도 없었다. 자신감? 있을 수가 없었다. 뉴욕에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서 문 닫을 때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게 나의 일상이었다. 공부만 했느냐고? 그럴 리가. 나는 뉴욕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불과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신문 배달뿐 아니라 구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 인도 음식 배달하는 일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15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에 놀러온 친구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 커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 깊게 생각하고 말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내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야, 넌 사업을 하게 될 거야. 너무 의아했다. 사업가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엄마는 사업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때 사업가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호기심, 열정, 즉 사업가가 가져야 할 특화된 능력들을 바로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그건 정말이었다. 그 당시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잘하는 일과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사실 나는 돈을 벌고 기술을 다루고 상품을 파는 일에 재능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게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놀이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말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했고 지금은 약 20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업계의 큰 손인 투자자가 되었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나 그보다 더 가난한 이민자로 성장했지만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부를 이뤘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다. 그렇다. 부와 행복이 비참했던 나의 삶에도 찾아온 것이다. 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부와 행복을 이룬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당신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행복을 정확히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가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을 모두 잃고 아무도 모르는 어느 길거리에 내팽겨쳐진다고 해도 나는 다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기술이고 그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다는 건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나의 부모가 그랬듯이 일주일에 80시간씩 철물점과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막 부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다. 성공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정말이다.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굳이 힘든 일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 문장, 이 한 문장을 내 뼛속 깊이 새겼다.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이 문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신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은 말은 쉽지 사실 막막하다.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수십 년이나 걸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진 그것,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석유가 록펠러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자동차가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시대와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찾았다고 확신한다. 어린 시절 인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마룻바닥에 앉아 할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다. 지금이야 읽을 거리가 많지만 그때 나에겐 그것밖에 읽을 게 없었다. 이후에도 그게 소설책이든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읽을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요즘은 어떠냐고? 새로운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모든 책을 읽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읽은 책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지 못한 책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만의 브랜드를 찾지 못했다면 브랜드를 찾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면 일단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을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책을 읽지 않는다. 이건 정말이다.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상위 0.00001%에 속한다고 한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행복을 느끼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독서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손에 책이 있는 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다. 워렌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의 이 말에 나는 격하게 동의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속 그 작은 공간에 담긴 무한의 정보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책 읽는 법을 잊은 우리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에만 반응한다. 조금만 지루해지면 건너뛴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화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시간이 걸린다. 사람마다 그 시간의 단위는 다르지만 길든 짧든 시간은 무조건 걸린다. 중요한 건 나만의 그것을 반드시 찾으면 사람은 성공한다. 나 역시 그걸 찾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부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공격하고 혹은 그저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당신이 만약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보다 잘 사는 사람, 당신보다 잘 되는 그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챈다. 나 역시 누군가와 거래하려고 할 때 상대에 대해 나쁜 생각이나 안 좋은 판단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런 내 감정을 상대방이 귀신같이 느꼈다는 걸 이후에 알게 됐다. 본래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돈, 성공, 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생각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돈을 번다거나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 마치 자신에게 부가 쌓이는 걸 진심으로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가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과 기업을 매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경제적이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쓸 뿐이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도 못한다. 돈이 있다고 당신의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거나 평온한 삶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돈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외부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원하고 당신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나 역시 창업을 하고 투자를 통해 부를 쌓기 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 벌어들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식으로 금방 날리기도 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한 번에 큰 돈을 번 적도 없었다. 늘 작은 돈이 여러 번 쌓여서 큰 돈이 되었을 뿐이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이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부는 지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나의 경험은 그러했다. 그래서 부를 배울 수 있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아졌다.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이 너무도 많아서 모두 해볼 시간도 없다. 말 그대로 기회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다. 어렸을 때 나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절박해서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기세였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게 기분이 나빴다. 너는 너무 어려서 세상을 잘 몰라. 나는 역사의 많은 부분은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들이 나이가 든 다음 명성을 얻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부,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누구나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당신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말한다. 자신만의 진정한 실력, 자신만의 그것을 찾아낼 준비를 하는 시간 말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당신이 원하는 시간 내에 성공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딘 당신은 결국 성공한다. 나에게 행복하느냐고 묻는다면 지금 당장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면 행복을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부를 쌓는 게 기술이란 걸 알았듯이 이제는 행복 역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란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나만의 행복을 키우고 있다. 정말이다. 행복은 당신이 부모에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하듯이 그렇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모든 괴로움은 방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 돈과 성공 그리고 부를 쌓기 이전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먼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바로 질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깊이, 아주 깊이 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신이 만족할 만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당신 삶을 이끌 것이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누구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이기 가장 쉬운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을 향한 질문과 답 역시 진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진짜 누구인가?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뭐 어디라도 확연히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무조건 지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룬 걸 만족하면서 안주하지 않고요. 부단히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과해내고 또 그 가능성을 계속 시험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만 출신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쉬펑 위안의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독하게 가난했다.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취두부 장사를 하며 나를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키워내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그것이 나의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대만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갈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내가 사는 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생각하고 말한 대로 결국 해냈다. 대만대학교 법학과에 다닐 땐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에 붙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역시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란 듯이 해냈다. 로펌에서 막 인턴 생활을 끝냈을 땐 여전히 어려웠던 집안 사정 때문에 창업을 해야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해냈다. 암에 걸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창가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집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맹세했을 때에도 사실 나 자신도 믿기 어려웠지만 26살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했고 나의 선택을 언제나 믿었다. 시련 속에서 그렇게 축적된 강인한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자신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가난했던 나의 환경이 원망스럽진 않았냐고. 나의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셨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게으름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 나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안개가 자욱할 때도 막막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땐 마음속에 나의 미래를 그렸다. 그 희망 역시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온통 우리 집과 비슷하게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하거나 아니면 더 가난한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 내가 살았던 환경의 사람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방식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꿈조차 꿀 용기를 내지 않고 성공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미래의 청사진도 그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또 기가 막히게 그려낸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물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꿈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을수록 내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이다. 실제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지만 성공한 이후의 보상은 정말 높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길을 걸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내가 소비자 보험 배상 분야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 보험을 잘 아는 변호사들은 전부 보험회사 측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는 돈이 없으니 시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다. 소비자를 위해 승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승소를 하면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고 변호사에게 지급할 비용도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다. 시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대신해서 승소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자신 있었다. 결국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수많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 배상금을 받아냈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 이익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나의 창업이 성공한 것이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창업 과정을 듣고는 나의 안목과 선택이 매우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창업 당시 나를 좋게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선택이 정확했다며 나를 지켜 세우기까지 했다.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나니 모든 방향과 선택, 과정이 옳은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말이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성공해야만 비로소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 인정받게 된다. 즉 승패로 영웅을 논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는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친구, 선배들에게 비슷한 의견을 묻고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의견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전략을 수정하기도 한다. 왜 이러는 걸까?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미래에 실패했을 때 느끼게 될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다른 사람들과도 일정 부분 나누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물어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처음의 목표와 갈수록 멀어지기도 한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선택지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결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저 최선을 다해 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력을 다해 성공을 손에 넣은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결정이 정확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정확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관없다. 적어도 그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한 셈이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 그렇다. 인생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성공만 하고 시련과 역경을 겪지도 않았다면 그 어느 날 아주 작은 고난에도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당신의 핵심적인 목표가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당신만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 인생의 극본을 결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어렸을 때 나는 변호사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거기다가 변호사는 돈도 많이 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전력 투구하며 내 인생에 정해진 속도와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길을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만 최고의 대학, 그것도 법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내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그러나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아오셨던 부모님의 인생은 내 계획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56세, 어머니는 60세. 모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내 곁을 떠난 것이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내 인생도 나의 부모님처럼 짧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의 마지막에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또 내 묘비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사물의 본질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나는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답을 찾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은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가? 내가 배운 법률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돕는데 제대로 쓰이는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돈만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정말로 정의로울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인연이 다 알게 된 출판사 직원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의 성장 과정을 한 권의 책으로 엮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내가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출판사 직원의 격려 속에 용기를 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의 첫 책인 젊은이들이여 안전한 게임만 하지 마라. 이 책이 탄생했다. 책을 처음 받아들었던 그날 오후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다. 감동, 흥분, 놀라움, 자랑스러운 감정까지 몇백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었다. 감사하게도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강연 제의를 받았다.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하면 타산이 맞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모두 잡았다. 나의 이야기와 사고방식들을 학생들과 나눌 때 좌담회와 행사를 통해서 사회자가 나를 작가라고 소개할 때마다 마치 전기가 온 몸을 통과할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꼈다. 그때 나는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마침내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라. 진심을 다해서 찾아내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 내 삶이 나의 부모님이 그러했듯 다른 사람보다 더 짧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며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나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에 끊임없이 나 자신과 대화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소송 사건을 받지 않고 기업가의 개인 고문만 담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진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것은 종종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나의 결정을 동료들과 같은 업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안전한 수입의 길을 포기하고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늘 그렇듯이 나의 선택을 의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수입은 1년 만에 몇백만 달러나 확 줄어들었다. 비록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과정이 괴로웠지만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상한 흥분도 동시에 느꼈다. 그렇게 글을 쓰고 강연을 이어가면서 좋은 인연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수많았던 귀인들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까지 얻게 된 것이다.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면 돈은 반드시 벌 수 있다. 정말 그렇다. 현재 나는 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와 세계 각지의 투자에 참여한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사랑하는 두 딸의 성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결정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의문을 던졌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묘비의 적을 내용을 찾았다. 평생을 걸친 쉬평위안의 분투와 사고방식은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도 아침 8시 강의를 제 시간에 맞춰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식사나 만남에도 습관적으로 5분 정도는 늦게 나갔다.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미리 나가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지각하는 습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성공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무역을 하는 리 회장님과의 식사 약속 자리였다. 리 회장은 대만 안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업가로 평소에도 나를 아껴주시는 매우 감사한 분이었다. 6시 정각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나는 사무실 일 때문에 5시 반까지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지만 사무실을 떠날 때의 시간은 이미 5시 55분이었다. 나는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정도 늦을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리 회장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6시 15분이 되었을 때 엄청난 교통체증에 도저히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 위를 지나는 데만 25분이 걸렸다. 그때 나는 이미 크게 늦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 회장은 똑같이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오게. 하지만 또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더는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시계는 7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 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회장님. 괜찮아, 천천히 오라니까. 회장님, 저 호텔 입구에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아, 도착했군. 난 이미 자리를 떠났다네. 이미 떠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라고 했지 않나. 나는 정신이 멍해졌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다음에 다시 약속을 잡지. 그 말만 남기고 회장님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는 호텔 문 앞에서 꼬박 30분을 서서 멍하니 내가 저지른 실수를 뉘우쳤다. 몇 개월이 지난 뒤에도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한 연회장에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내가 왜 그날 가버렸는지 이제 알겠나? 네, 제가 지각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문이 막혔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하지 이유가 있다네. 첫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둘째, 지각을 한다는 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시간 약속조차 안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믿겠나. 셋째, 지각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 건 그저 실수를 반복할 뿐이야. 이미 늦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변명만 잔뜩 찾는다면 자네가 진짜 실수를 했을 때 거짓말로 빠져나갈 궁리만 할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각을 절대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수많은 도리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어떠냐고. 너무도 뼈아픈 경험이었기에 그 뒤론 내 사전에 늦는 일이란 없다. 사실 지각하지 않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그냥 일찍 출발하면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신용을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쓰고 있진 않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 늦지 말아라. 수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백만장자 시크릿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부자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렇다. 부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는 건 바로 사고방식이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매일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돈만 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결국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상상력의 한계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만약 1억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 상상력으로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300에서 400만 원을 받고 그 중에서 100만 원씩을 저축한다면 1억을 모으기 위해 언제까지 저축을 해야 할까?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매달 지출을 줄이거나 저녁이나 휴일에 부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억을 모으려면 반드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상상력의 한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부자를 보고 배워야 한다. 부자들 틈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의 곁에 있기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곁을 따를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습관이 될 정도로 보고 듣고 따라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고 당신의 두뇌는 부자의 두뇌로 바뀐다. 나는 앞서 이야기했듯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창업을 할 때도 맨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상상력의 한계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걸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매 순간 눈앞이 확 트이며 상상력의 한계를 돌파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다. 분명 변화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또한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안전지대에 머무른다고 정말 안전한 걸까? 만약 당신이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분명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속도로 변화할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배운 것만으로 평생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화와 도전, 모험, 한계의 돌파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위해 과감하게 도전할 용기조차 없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생존의 기회와 공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인생 최대의 위험은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안전지대에 머무를 것인가?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의는 종종 지각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결석하는 법은 없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고방식, 즉 여러분의 마음이 부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대만 출신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슈펑 위안의 운명을 바꾸는 부자의 사고방식,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결심이나 각오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가진 게 없었고 소위 백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나에게 달려 있었다. 나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 참석할 만한 그런 자리가 생기기만 하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인사를 나눌 기회를 만들곤 했다. 그렇게 달려간 자리에서 나는 가장 어렸고 경력도 가장 짧았다. 물론 가장 가난한 사람이기도 했다. 당시에 나는 용기를 내서 눈이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 명함을 주고받으면 결국엔 나를 알아주는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은 기껏해야 살짝 웃어주면서 고개만 끄덕일 뿐 자신의 명함은 건네주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명함을 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 이렇게 답했다. 아, 제가 명함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면 개인 전화번호는 없고 회사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을 건네주곤 했다. 그럴 땐 휴대폰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정말 눈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이랬다. 내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훑어보면서 사회적 지위, 재력, 실력과 재능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명함을 교환할 때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아직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달라붙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인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돈을 들여서 막 치장을 한다. 전신을 명품으로 휘감고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외제차를 사고 그런 명품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면 거물들의 인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럴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기침과 사랑, 그리고 가난이다. 연륜과 경륜, 세상의 풍파를 겪은 그런 거물들의 눈을 속일 수도 없고 치장한 당신의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어릿광대처럼 그렇게 우습게만 보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처럼 특히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바로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거친 사람만이 인맥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어떤 노력을 하든 무슨 옷을 입든 어떤 가방을 들었든 그들의 인맥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기소개를 하느라 필사적으로 몇백 마디의 말을 하지만 이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이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잘 알려진 사람,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과 아는 사이가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서 막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새로운 사람도 붙잡을 수 있다. 그렇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고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의 고유한 강점과 가치를 타인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의 실력으로 신뢰를 쌓고 전문성, 진정성, 차별성, 일관성으로 나만의 이미지 브랜딩을 해나가야 한다. 되고 싶은 나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철학, 그에 맞는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 단순하게 개인 이미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퍼스널 브랜딩은 타인에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임과 동시에 나의 선택권도 다양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다. 퍼스널 브랜딩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존재의 의미, 성공을 스스로 정의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할지에 달렸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강점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사람은 좋은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건 퍼스널 브랜딩에 실패한 것이다. 그 일의 역량만큼이나 그 일에 임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업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자신의 평판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잘 관리된 평판의 힘은 그 어느 것보다 막강하다. 무엇보다 잘 관리된 평판을 유지하는 힘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 진심 어린 마음,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이 퍼스널 브랜딩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 직장의 시대가 저물고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요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도 한순간에 나를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미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그 마라톤을 가능케 할 동력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오늘의 당신과 10년 후의 당신은 분명 달라야 한다. 언젠가 나의 가치를 세상에 알아주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라. 무작정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친 열정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퍼스널 브랜드는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면 또 상대방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긍정적인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순간 성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 태도가 좋고 준비된 사람만이 비로소 이 우연을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사무실의 업무가 확장되면서 보조 직원 모집 공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거의 300통에 달하는 이력서를 받았다. 이력서가 너무 많았기에 직원들과 함께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고 면접 예비 후보를 추렸다. 나 역시 모든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회사명을 틀렸다거나 날짜를 잘못 적는다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력서를 냈다. 누가 봐도 지원하는 회사만 고쳐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력서가 많았다. 나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구애의 과정,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러브레터를 수백 명의 사람에게 보낸다고 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천편일률적인 이력서가 아닌 이력서, 특별히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분명하고 정성스럽게 쓴 이력서가 보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원자를 선별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 명단을 비서에게 건넸고 면접 시간을 잡으라고 말했다. 면접 대상자들과 시간 약속을 잡은 비서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한 여자분이 면접 시간을 아침 10시 30분 이후나 오후 3시 30분 이후로 배정해 줄 수 있냐는데요.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이 너무 이르면 못 일어날까봐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면접 당일 첫 면접자와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9시 10분이 넘었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자다 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이 면접인가요? 다음 주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면접날 휴대전화가 아예 꺼져 있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력서를 10번에서 20번 정도 제출하면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면접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수치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구직 문제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해석하는 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청년들이 앞서 내가 언급했던 몇몇 지원자들처럼 그런 태도로 일자리를 찾는다면 10통에서 20통이 아니라 100통, 200통을 넣는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잘 준비하고 제대로 된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을 가장한 그 기회는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사회가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태도와 준비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한 적이 있는가? 기회가 오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 옌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의 친구였다. 키가 작고 귀여운 눈을 가진 그런 친구였다. 옌핑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런 옌핑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남아 선호 사상이 극도로 강했던 옌핑의 부모님 때문에 남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했고 집안일은 모두 옌핑이 떠맡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옌핑은 식구들의 저녁을 준비했고 설거지와 집안 청소까지 도맡았다.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몸에 검고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부모님이 옌핑을 때리기도 했다. 그런 나와 옌핑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
처음 옌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남동생들만 좋아한다고 자기 딸을 그렇게 때리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옌핑의 멍든 팔과 다리를 보고 그제서야 믿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옌핑은 몸에 떨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성적이 너무 나빠서 부모님에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옌핑의 성적은 좋을 수가 없었다. 매일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많은 집안일을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체력과 기력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옌핑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적이 나쁜 게 뭐 어때서? 다음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당시 나는 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 옌핑의 말과 행동에 평소보다 무관심했다. 그런 나의 말에 옌핑은 책가방을 메고 평소처럼 내일 보자라는 인사도 없이 그렇게 교실을 나섰다. 나에게 화가 난 듯 보였지만 며칠 뒤 풀릴 테니까 별 생각 없이 가방을 챙겨서 나 역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옌핑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옌핑을 찾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갔단 말인가. 어린 나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결국 옌핑의 부모님은 경찰에 수색을 부탁했고 옌핑의 책가방과 도시락이 강가 농지에서 발견되었다. 다음 날 옌핑은 진흙탕 속에서 발견되었다. 아직도 나는 바람이 부는 날 밤만 되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에 휩싸이곤 한다. 옌핑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게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운명을 변화시킬 기회를 찾겠노라고. 나와 옌핑이 성장했던 가난했던 환경, 꿈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의 무서웠던 현실 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실 나에겐 그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어 놓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매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쉬움과 슬픔, 안타까움이 건드려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책을 읽고 나의 강연을 듣고 난 뒤 빈곤하다고 생각했던 운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렇다. 인생의 모든 흔적과 상처들은 어쩌면 내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일생을 바쳐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은 한 사람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주인공은 아들과 아내를 잃은 후 산속의 황무지에 홀로 들어갔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었던 그는 죽어가고 있는 땅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은 권력과 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설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언제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 상처로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가장 좋은 치유자는 깊이 상처를 입은 적 있는 사람이다. 사실 우리는 상처의 모양은 달라도 모두 상처 입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불행을 겪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그렇다.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평생을 시장에서 취두부를 팔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구강암 중에서도 설암을 앓으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술 후에 언어 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발음이 부정확하셨다.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하셨다. 내가 계속해 묻자 젊은 레지던트 한 사람이 회진을 와서 아버지 회복 상태를 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똑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했고, 이후 어머니가 물을 들어 탕비실에 갔다가 그 젊은 레지던트가 간호사와 웃고 떠들면서 아버지의 말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큰 병원 의사들과 싸워봤자 이기지 못한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버지 역시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의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너무도 힘들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 나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회진을 했을 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어요. 보호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일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과를 합니까? 대학생이었던 나를 향한 그의 말투에서 무시와 오만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의는 종종 지각하는 일은 있어도 절대 결석하는 법은 없다. 몇 주 후 아버지는 퇴원한 후 집에서 요양 중이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과의 주임이 몇몇 주치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는 오만했던 젊은 레지던트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다. 내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발장을 접수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의 난폭한 언행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레지던트를 해고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이 레지던트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나는 곁눈질로 그 레지던트의 얼굴을 보았다. 이미 혈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창백했다. 아버지는 화이트보드에 할 말을 쓰셨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이 철없이 한 행동일 테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쉽게 저 사람의 장래를 망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그 레지던트를 용서하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관용은 종종 잔인한 사람의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며 화이트보드에 꾹꾹 눌러 이야기해 주셨다.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유대인 수용소에서 소위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카포들이 나치 군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강약, 약강, 강자에게는 순응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역사 속 끔찍한 상황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만났던 레지던트가 그러했듯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데 절대로 자신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진정한 강자는 약자를 이겼을 때 강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타인을 괴롭게 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건 분명한 법칙이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빈곤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건강했던 나의 부모와 사고방식, 즉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새긴 덕분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모두가 나의 성공을 의심했지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자라왔던 가난한 환경,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일은 나에게 있어 분명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강인한 마음과 사고방식은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믿는다. 폭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야 비로소 폭발적인 성장도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